뉴스룸 첫 소식은 100번째 어린이날의 풍경입니다. 무척 환했습니다. 미소도 동심도 날씨도 환했습니다. 2년 넘게 가려졌던 아이들의 웃음이 전국 곳곳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는지 마스크를 쓴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풀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겠죠. 첫 소식 구석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다,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표정.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서 조선통신사 행렬에 따라 시간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취타대가 부산 용호만 부두를 수놓습니다. 한일 문화교류 행사, 조선통신사 축제에 막이 오른 겁니다. 3년 만입니다. 아이들이 조선통신사선을 타고 출항합니다. 그때 원래 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특히 어린이날 타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해운대 영화의 전당도 시끌벅적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친구들이 미소 띈 채 손을 흔들고 신나게 자전거를 탑니다. 대구 시민운동장은 봄 소풍 장소로 변했습니다. 목마를 타고 반짝이는 머리띠를 하고 어린이 경찰도 돼보고 엄마 아빠와 함께 맛있는 도시락도 먹습니다. 원래 밖에서 시원한 데서 먹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정말 행복하네요. 서울 허준박물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뽀하얀 볼에 알록달록 무지개를 그려넣습니다. 지난 어린이날은 거의 하루 종일 대부분 집에서 보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좀 추억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오늘은.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전시작도 공개됐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혹시 소원 있어요?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어린이들을 초청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소셜미디어에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오늘부터 징검다리 연휴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금 연휴 동안 제주에만 20만 명 넘게 찾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한 번씩 찾는 곳이 있습니다. 동문시장에 백희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백 기자, 지금 제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갔는지 화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시장이 선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 동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7시부터 야시장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도 있지만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제주 토속시장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풀린 첫 휴일이다 보니 시장이 활기가 넘칩니다. 네, 연휴 동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20만 명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얼마나 찾았습니까? 네, 징검다리 연휴인 오늘 하루에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야외 관광명소에는 마스크를 벗고 상쾌한 제주의 바람을 맞이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내용은 리포트로 최충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공항을 통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고사리 손을 잡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습니다. 거리 두기도 완화되고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 나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 바닷가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표정도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해 보입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만큼 제주 바람을 직접 맛보려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한 2년 동안 마스크 쓰는 거에 익숙해졌고 이렇게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나올 줄은 또 상상을 잘 못했습니다.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사실상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된 어제부터 이번 주말까지 제주를 찾을 관광객은 20만 4천 명. 지난해보다 3만 1,500명 많습니다. 항공 예약도 지난해보다 만석 이상 늘었고 대형 호텔과 렌터카 예약률도 80%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외국인들의 무사적 입국까지 재개되면서 제주 관광 특수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백형 기자, 좀 전에 기사 끝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외국인들도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다음 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강원도 양양공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계도 활기를 되찾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90%가 되는 중국과 일본이 봉쇄와 격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입국 시 여전히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제주뿐 아니라 국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 가거나 차 막힌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급증한 나들이 차량들로 제주뿐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에만 전국에서 460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이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이 40만 대가 이동합니다. 서울 방향은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가장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오후 8시에서 9시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주 동문시장 야시장에서 백희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날을 이렇게 반기는 아이들을 보면 지난 2년이 아이들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스크 벗지 마라, 친구랑 얘기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보단 해선 안 되는 게 더 많았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친구도 못 만나는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우울감은 어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찾아왔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박영미 씨는 지난 코로나 2년이 가장 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유달리 적응에 힘들어했습니다. 3, 4월이 지나면 원에 이제 좀 안정적 예착을 해야 되는데 뭐 소리 지른다든지 운다든지 깨문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도 아이들도 벗을 수 없는 마스크가 문제였습니다. 말을 배우고 감정 표현을 익혀야 하는 아이들에게 마스크는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마스크 벗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규칙들도 아이들의 무력감을 키우는 데 한몫했습니다. 식사할 때는 말하지 않는 걸 연습을 했거든요. 진짜 말을 안 해요. 슬픈 풍경인 거죠. 저희 원에 다녔던 이제 5세, 6세, 7세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전혀 말을 안 해요. 이런 무력감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9살이야 아이들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횟수는 전년과 비교해 32.4% 늘었습니다. 10대 이상 청소년의 우울증 호소도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정서 문제는 오랜 원격 수업으로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어떤 정서적인 조절 기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길러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굳이 내가 억지로 어떤 정서 조절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은 아동 청소년 5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온 우울증, 코로나블루는 일상 회복이 시작된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정상 등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2년 넘게 이어졌던 원격 수업의 후유증은 깊게 남았습니다.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하거나 입모양을 못 봐서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못해줬던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채워줘야겠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담임 선생님과 수학 보충 수업이 한창입니다. 문제를 풀고 다 함께 채점을 합니다. 19번 1과 11분의 5.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됐지만 2년 넘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탓인지 아이들은 자주 벽에 부딪혔습니다. 실험을 해야지 그 과학 원리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데 과학을 영상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매일 선생님과 만나지만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충 수업을 지원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와서 공부하니까 좀 힘들어요.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앞에서 발표하기도 좀 못했었으니까 하기도 좀 힘들고. 고학년이 됐는데도 독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컴퓨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독서를 할 때 긴 글을 읽기 어려워져요. 교실에서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어가 어려웠어요. 영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저학년 중에는 한글 발음을 어려워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웅얼거린다든지 아니면 전달력 있게 말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조그만 다툼도 진짜 이렇게 서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른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선생님과 교감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놓친 겁니다.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는 연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보면서 교정을 해주셨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점이 안 됐던 거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학기 초에 학력 진단 검사를 하는데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예년보다 늘었습니다. 학습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교사들의 76%가 성적 상위 10%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원격 수업 이후에도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위권은 61%, 하위 10%는 더 많은 78%가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충 수업을 확대하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보통 0.25%포인트씩 올렸는데 이번엔 껑충 올랐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증시는 일단 올랐습니다.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0.5%포인트의 이른바 빅스텝을 밟은 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Inflation is much too high, and we understand the hardship it is causing,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bring it back down. 그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렸는데 이 속도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가 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돈은 풀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공급이 달리면서 물가는 심각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Average American household is spending an extra $5,200 this year, $433 per month in extra expenses just from inflation. They don't get more goods and services with all that extra money. 이 때문에 연준은 물가를 잡는 또 다른 무기인 양적 긴축 조치도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준이 가지고 있던 채권 등의 자산을 수백억 달러씩 시장에 팔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시중에 풀린 돈이 회수돼 통화량은 줄어듭니다. 또 연준은 앞으로 2차례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준은 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일각의 우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It's a strong economy, and nothing about it suggests that it's close to or vulnerable to a recession. 이런 발언 덕분에 이날 뉴욕 증시는 3% 안팎으로 일제히 크게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치킨과 피자를 즐긴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문하면서 왜 이렇게 값이 올랐냐는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물가, 우리나라도 정말 비상입니다. 그 이유를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서울 한강공원을 찾은 천연주 씨. 치킨과 피자를 샀는데 값이 전보다 2,000원에서 3,000원씩 올라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아이들이랑 나와서 이렇게 피자랑 치킨이랑 음식을 시켰는데 너무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당황스럽고. 이러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는 사실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다 조금씩 올라서 조금 더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6.6% 올랐습니다. 2달 연속 6.6% 오른 건데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갈비탕이 1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생선회와 김밥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피자, 짜장면, 치킨도 9%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9개 외식조사 품목 중 물가가 내린 건 햄버거뿐인데 이마저도 프랜차이즈 할인 행사로 일시적으로 값이 내린 겁니다. 이렇게 외식 물가가 뛴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으로 국제곡물과 식용유 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치킨업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업에서 원가 인상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저희 입장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데다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3인 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재명 고문과 김혜경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의 공범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혔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4일 경찰은 경기도청을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 공범으로 적혔습니다. 손실액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법인카드 횡령 금액뿐만 아니라 관용차 렌트 비용, 이 고문 부부의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사무관의 11년치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고문 측은 억지 의혹을 뒤집어 씌운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고손실로 판단한 금액도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배 사무관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정상 근무를 했는데 월급 전체를 횡령 금액에 포함시켜 의혹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이 고문 부부가 피의자로 적시된 건 경찰이 국고손실죄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부부를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를 맡은 직원이 횡령에 연루됐을 때 적용됩니다. 회계 담당자가 연루되지 않으면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이 회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고문을 국고손실죄의 공범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배모 사무관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단독 범행으론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이익을 본 당사자로 판단해 공범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고손실 판례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국고손실죄가 적용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재판에서 자신은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 책임자라며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고문 측은 직원 한 명이 몇백만 원을 횡령했다고 지자체장까지 공범으로 엮을 순 없다며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고문 부부를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경찰은 전직 사무관인 배모 씨가 이재명 고문 부부 곁에서 일했던 10여 년 전체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 2월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일자 배 씨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 씨와 민주당도 김 씨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배 씨의 11년치 급여가 포함된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고문 부부와의 연결고리를 파악 중인 걸로 보입니다. 배 씨는 성남시에서 2010년부터 8년간, 경기도청에서 2018년 9월부터 3년간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배 씨가 도청 공무원으로 일할 때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앞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아이스팩이랑 아이스박스랑 좀 사놓읍시다. 이제 더워지니까. 아니면 쇼핑백. 쇼핑백이 더 편하시다고 하니까 매점에 있을 거예요. 한번 털으세요. 배 씨가 자발적으로 카드 유용을 결정했는지, 윗선이 지시하거나 방조했는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을 바탕으로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도 수사선상에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배 씨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지만 사실상 10년 넘게 이 고문 부부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 고문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경기도가 법인카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지 10일 만에 이뤄졌고 지난 2일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인데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이후 경찰 수사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진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번에도 JTBC가 새롭게 취재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부는 특정 제약회사 주식 2만 주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이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부가 가진 H제약 주식수는 2만 2천 주 가량입니다.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는 오 시장이 보유한 이 제약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 자리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천만 원 넘는 주식은 2달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오 시장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주식과 서울시장 직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지신탁을 맡아줄 기관도 사실상 마땅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백지신탁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수의 기관이 백지신탁 받을 수 있게 권익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8달 넘는 조사와 검토 끝에 권익위는 지난 3일 오 시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한 인사혁신처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 시장은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기간에도 이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 본인은 3,500주, 부인은 9,300주 더 사들인 겁니다. 당연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 재산상의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자리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곧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권익위 결정에 따라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2달 안에 처분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받았던 검사를 윤석열 당선인이 기용했습니다. 그것도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에 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의 흑역사입니다. 검찰총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성 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 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에 내정된 이시원 변호사는 유성 씨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판부에 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검사 등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 역사에도 큰 오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시원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국정원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성 씨는 이번 인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거거든요. 사과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JTBC 김지성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일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짰던 지난 50여일의 과정과 결과가 어땠는지 전다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인수위는 새 정부의 청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출범했습니다.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하지만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뚜렷한 국정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대신 정부 여당과의 갈등이 더 주목을 받은 탓입니다. 인수위 초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신구 권력 갈등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대립했고 임기 말 인사와 사면 문제를 두고도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 이제 100년 대계인데. 갈등은 국회로도 옮겨붙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윤 당선인이 직접 참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맞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동정부를 예고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에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입히지는 못했고 내각 인선에 반발해 업무를 중단하는 등 갈등도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일 110개의 국정과제를 내놓았는데 대선 기간 강조했던 병사 200만 원 월급,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들이 대거 후퇴하거나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로 구체적인 국정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도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허가를 받고 해오던 이 농성장에 대해서 취임식 전날까지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규정 때문인지 팩트체크 해보죠. 이지은 기자, 일단 누가 하는 농성인 거죠?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 시민단체의 단식 농성입니다. 보시다시피 국회 정문 앞에 인도에서 진행이 중인데요. 이 담장 바깥이긴 하지만 국회 경내로 분류돼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이 농성은 국회 사무처가 허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지난달 국회 사무처가 여기서 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원래 국회 청사 관리 규정에는 청사 일부를 점거해서 농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시민단체가 농성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사무처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본 겁니다. 네, 그랬는데 대통령 취임식 날에는 철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영등포 경찰서가 사흘 전에 국회 사무처로 이 농성장 시설물을 없애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회가 취임식 날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니 비워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 농성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의원들은 취임식에 방해가 안 되는데 굳이 철거를 해야 하느냐, 또 경호법상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관련 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공문의 근거는 경호법입니다. 이걸 보면 이 법에도 사실 경호구역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질서 유지나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국회 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셈인 건데 그러면 그 공문을 받은 국회 사무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의원들이 반대를 계속하고 있으면 일방적인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온 영등포 경찰서 쪽의 입장도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강제 철거는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이 농성장이 취임식 날까지 남아있다면 집회의 안전을 보장할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경력을 투입해 농성장 주변을 감싸는 조치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럼 남은 건 대통령 경호처일 텐데 결국에는 뭐 그 농성장을 철거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도 경호처 몫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경호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실시할 것,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강제 철거를 할 건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적인 시위라면 보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정말 강제로 철거한다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배우자의 위장 전입, 또 딸의 대외 활동을 놓고도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정모 씨로부터 1998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원래 소유주인 정 씨가 한 후보자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이 집을 샀다는 점입니다. 한 후보자가 정 씨로부터 집을 사들인 뒤 이 집에 대한 한 후보자 어머니의 근저당권이 해제됐습니다. 정 씨가 돈을 갚았는지 아니면 한 후보자가 직접 어머니에게 돈을 갚았는지 현재로선 확인된 바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머니가 한 후보자에게 이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정모 씨의 명의만 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적법한 돈을 사용했다면서도 당시 군 법무관 훈련 중이어서 어머니가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 전입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살던 지난 2007년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경기도 구리시의 아파트로 30여일간 주소지를 옮겼다가 원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를 사면 반드시 지방채를 사야 하는데 서울보다 경기도가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인천의 한 국제학교에 다니는 후보자의 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딸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 영어 논문과 전자책을 썼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선 논문이 아니라 학교 과제나 에세이를 올린 것이라며 전자책은 봉사활동에 사용한 내용을 올린 것으로 출판사와 무관하게 누구나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딸의 인터뷰를 미국 매체에 돈을 내고 실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도 해외 교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해 4만 원가량 내고 게재했다며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꾸며내 입시에 활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9일 청문회에선 검수완박 관련 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 후보자의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나흘 뒤 5월 9일은 러시아가 해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로 기념해온 날입니다. 이 날짜에 맞춰서 푸틴 대통령이 대대적인 전면전을 선언할 수도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러시아 전차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갑니다. 탱크와 자주포 수십 대가 줄을 맞춰 뒤를 잇습니다.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대 차량 행렬도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승리한 날로 정해 기념해왔습니다. 이 행사를 나흘 앞두고 최신 무기들이 모스크바로 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열병식에는 1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마리우폴에서도 러시아군이 별도의 행사를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열병식을 위한 청소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전승일을 기점으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규모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이날 공식 선전포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국가 총동원령이나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현지 시간 4일 발트해에서 단거리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려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를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5년 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는 병원의 주사제 관리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제주에서 코로나에 걸린 13개월 된 아기가 숨진 병원에서도 주사제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광일 PD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장이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13개월 유리미 사망 사건을 투약 오류라고 적었을 뿐 의료기록 삭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단순 투약 실수라고 보기엔 석연찮은 점도 있습니다. 처방된 약물 에피네프린은 주로 심정지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주사하는 응급 약물입니다. 증기로 들이마시면 기관지를 확장시켜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에피네프린 5mg을 링거줄에 꽂아 혈관에 주사했습니다. 영하 기준치 0.1mg의 50배가 넘는 치사량이었습니다. 통상 대학병원에선 주사제 앰플을 주사기에 옮기면 약물 이름과 환자 번호, 이름, 보관 방법 등을 종이 라벨로 붙입니다. 투약 오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유리미 사건에선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주사 바늘을 제거하고 안전 캡을 씌우면 호흡기 분무용 주사제, 바늘이 있고 안전 캡이 없으면 혈관 주사제로 단순하게 구분했습니다. 유리미 주사기엔 안전 캡이 없었습니다. 우리 간호사가 또 건강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안전 캡을 바꾸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터질 일이 터졌다면서 해당 병동이 평소 주사 관리가 부실했다고 했습니다. 유리미 부모는 어제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제주도민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 병원을 또 가야 되거든요. 저희 제주도에서 아프면 그 병원 또 가야 돼요. 근데 그 병원 어떻게 가요 이제? 그 병원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그 병원을 믿어야 되는데. 정부는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주사제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주사제 정보 표기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최광일입니다. 바깥에서 마스크 안 쓰면 확진자가 다시 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일단 지금까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10,000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거리에 마스크를 벗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원에서도 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꼭 마스크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7회 마스크 의무 해제에도 확진자 숫자는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2,29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방역 완화하는 과정에도 감소세고 많은 분들이 아직 마스크를 안 벗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도 지금 추세라면 확진자가 더 줄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엔 10,000명대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면역에 더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자연 면역을 얻으면서 전파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는 집단 면역이 갖춰진 겁니다. 방역 당국 역시 이번 징검다리 연휴 뒤에도 추가 확산은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유동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이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소규모 전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도 위험 요소입니다. 백신 효과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차 접종 효과가 5월, 6월 지나면서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도 가을에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이전에 4차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방역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과로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저버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요구한 진상조사나 처우는 좀처럼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A씨가 친구들과 한 축하 파티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아빠지랑 애기 건강하게 최고야. 하지만 공무원이 된 지 35일 만에 가족과 친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밤 늦게까지 방역 업무를 해오던 A씨가 남긴 말은 진짜 못 버티겠다였습니다. 사후 연휴에 키트를 식당에서 받아가지고 자가격리자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 아빠랑 같이 자가격리자한테 그 키트를 나눠준 걸로 알고. 유족들은 농업직이라 방역에 익숙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떠안았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석 달째 진전이 없습니다. 순직 처리 절차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행정소송을 하시라. 인천 보건소에서 일하던 35살 B씨는 축구를 즐겨할 만큼 건강에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역 업무의 무게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지난해 9월 스스로 삶을 저버리기까지 한 달에 초과 근무 시간만 117시간이었습니다. 열흘 전에 투고를 했었거든요.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엄마 나 일해 그러더라고. 유족은 재난과 싸워온 만큼 일반 순직이 아니라 처우가 더 나은 위험직무 순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보건소에서 간호공무원으로 일하다 숨진 고 이한나 씨의 경우를 보면 이 또한 불투명합니다. 이 씨는 격리 업무에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순직 인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족이 휴대전화기와 메모를 뒤져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내야 했습니다.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될 거였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으로 보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정부는 위험직무 순직이 아닌 일반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진 게 아니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좀 더 긴밀한 위험직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족의 보상 정도를 강화하고 그 감염이 되어서 순직을 해야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규정된 바는 없고요.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감염병 업무 자체가 위험직무로 규정된 만큼 위험직무 순직을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뒤늦게 반성하며 법을 바꾸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세리미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법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9살 아이가 학원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법 시행 7년이 지나도록 불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건물 앞에 멈춰선 학원 차량. 어린이를 내려준 뒤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이 차에서 혼자 내리던 9살 여자아이는 옷이 차 문에 끼어 숨졌습니다. 동승 보호자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과 지자체는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동승 보호자가 없는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벌금 과태료 부과 대상 40건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2달 전 동승 보호자 없이 운행했던 태권도장 차량. 아직도 변한 게 없습니다. 동승 보호자 어디 계세요? 아니 계세요. 저는 타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를 잠깐 내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태권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셔가지고 오늘만 못 오셨거든요. 이번엔 어린이집으로 가봤습니다. 동승 보호자는 있지만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전벨트 하고 출발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신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했던 미술학원도 여전합니다. 차는 지금 숙성한 상태예요. 현장 과태료를 발급을 제도 이제 끝난 거예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영세학원엔 동승보호자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처벌 수위는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단속이 되더라도 실제로 동승보호자를 운영하는 비용보다 이 처벌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죽거나 다친 아이는 매년 평균 100명이 넘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뉴스데스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대리 비판입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 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보좌진,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앞서 화상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정적 행위를 지칭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 가벼운 농담인데 취지가 왜곡됐다. 정적 행위가 아닌 놀이를 뜻하는 말이었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같은 대응에 민주당 보좌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성희롱을 무마하기 위해 말장난으로 응대했다. 제보자 색출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임 일성으로 성비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 박지원 비대위원장. 성비위와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입니다. 당 소속 당직자들, 보좌진들의 성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 없도록 신고 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한 만큼 최 의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죠. 결국 뒤늦게 자세를 낮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과 달리 최 의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선 여전히 오해라고 했습니다. 또 박지원 위원장 비판하면서 자신을 지지한다는 익명의 보좌진 글을 공유하고선 고맙습니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해당 글에는 박 위원장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 박 위원장을 대리 비판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러면 당 홈페이지에 올렸던 사과, 그건 정말 사과가 아니었던 걸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이번엔 강변북로입니다. 최근 보고도 믿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쏟아진 영상 하나가 있었죠. 차들이 쌩쌩 달리는 올림픽대로를 유유히 걷고 있는 한 여성. 갓길도 아니고 차도 한가운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걸어갑니다. 뭐야, 뭐 하세요? 뭐야, 올림픽인데. 뭐 하세요? 올림픽인데. 어디 가세요? 되려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당황한 듯한데요. 그런데 어제 저희한테 제보 하나가 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인데 저쪽에 어떤 여자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강변북로에. 이번엔 강변북로를 걸어가는 사람을 봤다는 건데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또 한쪽 어깨에 가방을 맨 여성이 차들과 나란히 강변북로를 걸어갑니다. 얼핏 봐서는 20대 중반, 초반일 수도 있고 그 정도 나이대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기저귀가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강변북로는 차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곳인데요. 따라서 이런 행동은 불법이고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칫 사고라도 나면 더 큰 문제인데요. 운전자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온전히 보행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사람이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올 초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올림픽대로를 걷던 여성은 일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족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선은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또 발견을 한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고 꼭 예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충북 제천의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던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어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손자와 할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우거진 숲 사이로 흐르는 능강 계곡. 오늘 오전 11시쯤 이 계곡에서 11살 남자아이가 빠졌습니다. 구하러 뛰어든 아버지는 아들만 밖으로 빼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캠핑하던 남성들이 아버지를 구조했을 때는 숨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밖으로 환자를 꺼내가지고 한 무릎 정도까지 잠긴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의식, 호흡, 맥박 없고 저희가 CPR 했고요. 예약해둔 주변 숙소에 가기 전 물놀이를 하기 위해 들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곡 앞에서 보면 제 발목 정도 높이밖에 안 돼 보이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닥이 움푹 파여 있어서 갑자기 수심이 2m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감식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현관문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검게 탄 가구들 사이로 장난감이 보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젯밤 9시 15분쯤 서울 영등포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14명이 대피했지만 정작 8층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와 손자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불이 끄라고 내 소화기를 들고 그 경비 가자고 소리 하고 그러는데 불 끄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 열려요. 숨진 손자는 할아버지 집에 종종 놀러 왔습니다. 여기 놀이터에서 많이 노니까 내가 많이 봤지. 집에 돌아다니고 이웃 살니까 사람들이 손잡고 다니는데 그걸 내가 안 봤죠. 경찰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해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가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커다란 연기 기둥을 볼 수 있을 만큼 불이 컸는데요. 잇따른 산불 소식은 윤주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장 건물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 기둥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벽면이 녹아내려 뼈대만 남은 공장 위로 소방 헬기가 물을 뿌립니다. 경북 구미 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모습입니다. 1층엔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업체가, 2층엔 가구 공장이 있어서 불이 빨리 번졌습니다. 인화성 물질과 잘 타는 소재가 한꺼번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1층에서 연기가 엄청 갑자기 나더니 10분 정도 지나니까 건물이 내려앉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큰 연기 기둥은 옆 도시에서도 목격됐고 비행기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엄청 높이 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엄청 큰 연기가 보여서 주변에 되게 가득 차게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불이 커지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옆 공장으로 번지는 걸 막아보려 했지만 길 건너로 번지면서 플라스틱 공장 2곳도 불에 탔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직원 15명은 재빨리 빠져나와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불까지 다 끄고 나면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녹색 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후 2시 17분쯤 경기도 양평군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양평 산불을 포함해 경남 합천과 충북 괴산 등 오늘 하루 산불 3건이 났습니다. 크게 번지지는 않았고 모두 해가 지기 전에 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에서 공연을 하던 코미디언이 무대로 뛰어올라온 관객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관객은 흉기가 숨겨진 모형 총을 갖고 있었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입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디선가 달려온 관객이 진행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진행자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공격 후 무대 뒤로 도망가는 사람을 스태프들이 쫓아갑니다. 공격을 당한 진행자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으로 넷플릭스에서 코미디 쇼를 진행해온 데이브 샤펠. LA에서 열린 코미디 축제에서 공연을 하던 중 앉아있던 관객에게 공격을 당한 겁니다. LA 경찰은 공격을 한 관객은 23살의 이사야 리라며 흉기가 숨겨진 모형 총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LA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샤펠이 지난해 자신의 공연에서 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발언이 사건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샤펠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농담을 일삼자 혐오 발언이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졌고 항의 시위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샤펠도 이를 의식한 듯 사건 후 다시 무대에 올랐는데 그 관객은 성전환자였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샤펠을 공격한 리는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른 관객들이 그에게 야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연을 주최한 넷플릭스는 스탠딩 코미디언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이렇게 마음껏 웃고 또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1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그늘에 남겨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쓴 글과 함께 세상의 어린이들을 정재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하나,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시오. 1. Підстригтеся і помитися. І дайте, будь ласка, нужну одежу. 1. Дайте виспатися і займатися спортом. 하나.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우리 어린이들부터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이들에게까지 100년에 걸친 소파 방정환의 애정어린 당부가 전해졌습니다.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당연한 말은 언제 어디서나 상식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선 어린이날을 맞아 전 세계의 아이들이 살아온 팍팍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120cm 키의 어린 소년은 방직 공장에서 쉼없이 일해야 했고 6살의 흑인 아이는 백인에게만 허락된 학교에 나서며 인종차별에 맞섰습니다. 전쟁을 피하려다 해안가에 쓰러진 난민 소년의 사진은 작은 몸으로 겪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게 합니다. 보호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천명한 게 이제 어린이날의 목적인데 구현이 됐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0년 동안 어린이날을 지켜오며 보호한 우리나라의 동심도 코로나가 세상을 덮친 최근엔 힘든 일상을 견뎌야 했는데 2년 만에 여럿이 모일 수 있게 된 오늘은 아이들에게 더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소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어린이만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내일도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를 보이겠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를 거라고 하니까요. 밖에 나가실 때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불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룸을 좀 일찍 시작합니다. 저녁 6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하기나 어렸을 적 유일하게 농구만이 삶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 학원만 8군데 아이들은 지치고 지쳐가 부모들도 지치고 지쳐가 시험을 망쳐버린 어느 꼬마 아이는 기대에 못 미쳐서 그만 울고 말았네. 괜찮아 이제 눈물을 닦아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야. 하늘을 봐봐 빛나는 별들 가운데서 네 별을 찾아 넌 무엇보다는 only one 그게 너야 그게 너야 Let's go